2026년 2월 어느 아침, 비트코인이 9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 1억 7천만 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찍던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8천만 원씩 증발했고 전체 시장에서 사라진 돈은 무려 1,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그날 하루에만 전 세계에서 강제로 청산된 금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금이 기회다, 세일 들어왔다는 말들이 넘쳐났죠. 근데 불과 사흘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나흘 전까지 비트코인은 세일 중이다, 더 사라고 외치던 사람이요. 순식간에 댓글창은 난리가 났죠. 배신이다, 말 바꾸기 실화냐, 역시 사기였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야기, 그 서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억 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고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공포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를 추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 말 한번 바뀌는 속도 보셨습니까? 나흘 전까지만 해도 SNS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비트코인이 세일 중이다, 지금이 기회다, 더 사라. 근데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나 팔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실 가격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심리적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람 말을 진짜 믿고 따라 샀거든요. 부자 아빠라는 타이틀이 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특히 초보 투자자들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마저 팔았으면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 차트보다 더 빠르게 불안이 전염됐죠. 누가 판다는 소식 자체가 공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차트보다 먼저 심리를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숫자보다 스토리를 믿거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기당했다, 말 바꾸기 실화냐, 역시 배신이구나, 이런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바로 신뢰가 무너진 거였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보다 믿었던 건 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도는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니까요. 비트코인이 1억 원 밑으로 떨어진 순간 시장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가격은 기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던 숫자였을 뿐이죠. 투자자들은 각자 마음속에 방어선을 그어놓거든요. 여기까지는 버틴다, 이 가격만 지키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요. 1억 원이 바로 그런 선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믿었던 게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 실제로 이 구간 이후 공포 탐욕 지수는 매우 공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차트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확신이 깨진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나로요. 매수 타이밍을 묻던 사람들이 손절 타이밍을 묻는 겁니다. 결국 심리선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가격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장은 공포에 지배당합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드디어 기관도 빠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이었어요. 기관이 인정한 자산, 월가가 들어온 시장,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ETF에 돈이 들어오면 안심했고 빠져나가면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알고 나가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팔았느냐가 얼마나 팔았느냐보다 중요해진 순간이었죠. 커뮤니티에는 기관의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도 제도권 자산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믿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흔들린 겁니다. 시장은 팩트보다 해석에 반응합니다. ETF 유출이 정말 기관의 퇴장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게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퍼지는 순간 또 다른 매도가 시작됩니다. 나만 남아있으면 안 되지 하는 심리가 작동하거든요. 공포는 이렇게 전염되는 겁니다. ETF 유출 이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가파르게 내려갔거든요.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청산이었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내 돈 1천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오르면 5배 수익이지만 떨어지면 5배 손해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거래소가 강제로 팝니다.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더 기다려볼까? 이런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청산당하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청산 가격에 도달하고 또 매도가 나옵니다.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2월 3일 하루에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됐습니다. 이건 누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강제로 팔아버린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 순간 시장은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폭락은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에요. 금처럼 희소하고 금처럼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처럼 오를 것이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 가격이 오르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근데 2월 초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졌을 때 금은 올랐어요. 달러도 올랐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술주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을 금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가 현실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순간 사람들의 믿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다시 질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야기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잃은 자산은 방향을 잃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2월 들어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미국 연준 차기 의장 문제였어요.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다음 의장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게 비트코인이랑 상관 있냐고요? 금리 정책 때문입니다. 의장이 바뀌면 금리 방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부터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방향을 모를 때다. 이런 판단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건
여전히 달러예요. 실제로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모이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자산은 약해집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불확실성은 비트코인한테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이미 불확실한 자산이거든요. 여기에 거시경제까지 불확실해지면 사람들은 이중으로 불안해집니다. 이 시기 시장은 완전히 기다림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망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입니다. 수십만 개를 사모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평균 매입 단가가 하나의 기준선이 됐습니다. 근데 2월 초 비트코인 가격이 이 회사 평단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저 회사도 지금 물려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마저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묘합니다. 전문가나 큰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면 나도 괜찮겠지 하고 안심해요. 근데 그들도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공포가 증폭됩니다. 저 사람들도 못 버티면 우린 어떡하지? 온라인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청산되면 어떡하지? 저 회사가 팔기 시작하면 폭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공포는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최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점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사 댓글창을 열어보면 시장 분위기가 한눈에 보입니다. 2월 초 댓글들은 거의 전쟁터였어요. 사기다, 튤립 버블이다, 결국 영원 간다. 이런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조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방어 기제예요.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사기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요. 재미있는 건 동시에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는 게 진짜다. 공포에 살아. 부자들은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방향을 잃었다는 겁니다.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누가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늘 이런 구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이 가장 갈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201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극단으로 움직였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걸까요? 댓글 속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이 혼란이 어쩌면 가장 정직한 시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정직해지니까요. 이번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한때 조정인가?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들이 주도했어요. 익명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사고 팔던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ETF가 생기고 상장 기업들이 들어오고 제도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규제가 생기고 세금이 붙고 보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탈중앙화를 외치며 시작한 비트코인이 점점 중앙화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어요. 정부 없이 자유롭게라는 이상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부 인정받아야 산다가 됐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는 중인 거죠. 개인에서 기관으로, 자유에서 제도로요. 그리고 이런 전환 과정에서는 늘 진통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올 때, 기존 플레이어가 나갈 때, 규칙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변동성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재편의 과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사세요 또는 파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비트코인을 샀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였나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를 믿어서였나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가격으로 샀으면 가격이 답이고 이야기로 샀으면 이야기가 답이니까요. 공포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다 팔던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파는 건 위험해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이거든요. 반대로 다들 포기할 때 사는 게 정답이라며 무조건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이 재편 중이라면 그 재편이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싸움만 하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꼭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요.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왜 샀는지 다시 묻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 방향이 아니라 시선이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본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구간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 기관이 인정한 자산이라는 믿음, 탈중앙화라는 이상, 이 모든 게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순간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비트코인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때마다 시장은 버텼고 더 강해졌습니다. 다만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거든요. 개인에서 기관으로, 자유에서 제도로. 이 전환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 자산을 왜 샀는지 다시 묻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번 하락이 기회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의 신호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